We know that high inflation takes a toll on families, especially those less able to meet the higher costs of essentials, like food, housing, and transportation. 물가 상승 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 그리고 또 금융 불균형 위험을 줄여나갈 필요성이 여전히 큰 점 등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인천 지역 주요 현안을 집중 분석하는 인사이드 경인의 김대웅입니다. 요즘 장보기 두렵다는 주부들 많을 겁니다. 뭐 하나 사려 해도 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점심때 메뉴판을 쳐다보는 직장인들의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렸더니 금융시장이 불안합니다. 주식시장에는 이른바 4월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가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요동치는 금융시장을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출연자 소개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선임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IBK 연금보험 증권운용부의 박종현 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들어서 금융시장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전 세계적인 현상인가요? 네, 일단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글로벌 증시들은 서로 다 동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시장만 올라가고 다른 시장은 떨어진다던가 이런 현상들은 상대적으로 드물게 나타나고요. 다 같이 오르든지 내지는 다 같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얼마만큼 떨어지고 있느냐 낙폭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증시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크다라는 결론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고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고점이 3,300포인트였거든요. 근데 현재 2,700포인트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약 17% 고점 대비 지금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증시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하락폭은 우리 증시가 조금 더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작년 고점 대비로 봤을 때는 약 10% 정도 하락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다우존스 조금 더 대형주 중심이죠. 다우존스랑 비교를 해보면 다우존스는 지금 작년 고점 대비 8% 내외로 지금 하락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10% 내외로 지금 하락한 반면에 우리 시장은 작년 고점 대비 17% 정도 하락을 한 거니까 상대적인 낙폭은 우리 시장이 훨씬 더 크다. 조금 더 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죠. 그럼 황 박사님, 일부에서는 하락은 이제부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하락은 지금부터가 아니라 이미 하락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이미 17%에서 18% 정도 고점 대비로 하락을 해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지금이 하락의 끝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더 진행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투자자분들도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은 반드시 열어놓으실 필요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지금 이제 시작이다가 아니라 현재까지 하락이 많이 진행되어 왔고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박 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황 박사님 먼저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미 고점 대비 거의 이제 저점으로 보게 되면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20%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10% 이상 조정을 받으면 이제 약세장에 진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국내 시장은 이미 약세장에 진입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다만 이제 과거의 조정기와 비교해 봤을 때 이미 가격 조정 자체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뭐 계속해서 주가가 뭐 하락할 거다 또 이렇게 보는 것도 다소 조금 과한 전망일 수 있고 다만 이제 문제는 언제 정도 바닥을 잡고 다시 상승세를 재기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주식시장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이렇게 반등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아직은 좀 상당 기간 시간을 두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시황도 좋지 않을 거다. 그렇죠. 썩 좋다라고 현재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떠세요, 홍 부장님? 네,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조금 안 좋은 모습 내지는 조정 장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작년까지 괜찮았잖아요. 근데 그 주가 상승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역시나 글로벌 유동성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글로벌 유동성이 완전히 그 반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확장 반대쪽으로요? 국면에서 네. 이제 긴축 국면으로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변곡점이 되는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확장적인 통화 정책이 유지되어 오다가 네. 올해 들어서는 이제 완전히 긴축 모드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통화 정책이 바뀌는 이 변곡점에서 자산 가격의 조정이 가장 격렬하게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변곡점은 3월 달까지가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하반기 정도 되면 아마 양적 긴축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상반기 내내가 아마 통화 정책의 변곡점 구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긴축 모드에서는 주가가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잡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통화 유동성이 주는 과정에서도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업 실적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거든요. 기업이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영업이익을 올린다거나 이렇게 유동성 축소를 제압할 수 있는 요소가 나타나야 되는데 네. 현재의 상황에서는 올해 기업이익 작년에 비해서 다소간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역시나 기업 실적이 유동성 축소를 압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동성 축소 국면의 이러한 영향력이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을 오히려 더 높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조정 장세 내지는 쉽게 말하면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주가 흐름은 아마 6월 달까지도 길게 보면 이 정도까지도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 부장님, 상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네. 동감하십니까? 예, 그렇죠. 일단은 뭐 지금 2월 달이니까 뭐 상반기라고 해봤자 한 분기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이제 사실 뭐 상반기까지 안 좋고 그럼 하반기는 무조건 반등하느냐 사실 그렇게 또 단언할 수는 없거든요. 네. 결국은 이 금융시장을 둘러싼 환경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통화 정책이 아까 기존의 완화 정책에서 긴축 정책으로 전환하는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이니까 이때 어떤 금융시장의 반응이 가장 격렬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제 그 부분도 맞는데 과거 흐름을 보게 되면은 통화 정책이 반드시 완화해서 긴축으로 간다고 해서 그 자체가 악재는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경기가 좋아진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사후 조치일 수도 있고 또 그동안에 보게 되면은 이미 금융시장이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 눈높이를 맞추는 정도로 예. 해서 해석도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금융시장이 느끼는 공포감은 뭐냐면 경기적인 부분들보다는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통화 긴축의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그게 결국은 금융시장을 붕괴시키지 않을까. 네. 즉 통화 정책의 긴축 전환 속도가 저는 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그 통화 정책에 대한 그 긴축 속도가 시장 예상보다는 빠르지 않게 내지는 생각했던 정도 뭐 그 이상은 안 가네라는 이제 안도감이 들려면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변수가 조금 진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될 텐데 그거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렇게 쉽게 예단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이제 기저효과라는 것 때문에 경제 지표가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로 가게 되면 이제 물가 지표도 다소 둔화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통화 긴축도 하반기 가면은 조금 더 긴축의 강도가 약화될 수 있지 않냐 이런 기대들은 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실현될지는 하반기에 또 가서 봐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상반기까지는 안 좋고 하반기에 가면 좋아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좀 불안한 장세가 이어지다가 하반기에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물가 환경을 지켜봐야 되는데 그건 여러 가지 변수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장담하기는 좀 어렵다. 좀 약간 좀 더 보수적으로 저는 보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런 때 우리 일반 투자자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은 이렇게 공포감에 시달려서 뭔가 쫓아가는 투자를 하는 거는 상당히 옳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미 주가가 고점 뒤에 한 20% 정도 조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럼 또 여기에서 공포감을 가지고 이미 빠져있는 주가에 또 쫓아가면서 흔히 말하는 손절을 하고 여기서 또 너무 과하게 또 이 하락 쪽으로 배팅을 하는 게 또 옳으냐라고 봤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또 두 번째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미 가격 조정이 충분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포지션을 조금 줄일 것인지 아니면 때로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약간 전문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물타기라고 해서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서 약간의 어떤 매수 단가를 낮출 것인지 이제 그거에 대한 판단을 제가 봤을 때는 한 분기 정도는 조금 신중하게 하는 시간을 갖는 게 낫지 않을까. 여기에서 최근에 금융시장 흐름이 안 좋다고 해서 일단은 먼저 좀 손절을 하고 매도를 해서 나온다라는 거는 오히려 또 거꾸로의 어떤 그 실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저는 조금은 한바탕 한 박자는 좀 쉬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국제 정세 한번 볼게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금융시장의 큰 변수다. 실제로 그런가요? 네, 사실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이 심화됐던 어떻게 보면은 악재를 꼽으라고 한다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통화 정책이 완화해서 긴축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질문 주신 국제 정세, 특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일촉즉발의 어떻게 보면은 대치 상황들이 더욱더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제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간접 변수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유가가 될 겁니다. 최근에 국제 유가가 상승폭을 상당히 키웠던 배경에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심화된다거나 내지는 장기화된다라고 한다면 고유가 환경들이 지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예전에도 그 오일 쇼크를 70년대에 겪긴 했지만 뭐 지금 유가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경제 여건 자체가 지난해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거는 이 경제 주체에게는 당연히 좋은 뉴스는 아니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채산성이 떨어지는 부분, 즉 기업 이익의 악화로 나타날 수 있을 거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의 상승 이런 것들이 구매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소비의 둔화로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뭐 어떻게 될 건지 이 부분 분명히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결국 유가의 향방이 됐겠는데 유가의 향방. 현재로서는 유가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썩 우호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다. 최근에 90불대의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얼마 동안 유가가 높은 수준 유지할 것인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뭐 바람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좀 정리가 돼서 유가가 좀 내려오면 좋겠는데 뭐 그거는 저희들 입장보다는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미국 간에 각각의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부분들을 계속 면밀해야 되는 그런 외부 변수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정도의 충격이 올 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저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2020년에 코비드-19,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1,460포인트까지 떨어지거든요.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이냐? 저는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당연히 국제 유가는 100불을 넘어가겠죠. 100달러는 기본적으로 넘어갈 걸로 봅니다. 그리고 현재 코스피 주가도 2,600선은 아마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지금보다 더 낮아지는 거죠. 당연히 지금보다는 100포인트 이상 떨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이 정도의 시나리오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이 예를 들자면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 물론 이건 가능성의 차원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전혀 없다, 가능성이 제로다라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인다고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죠.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경제적인 그런 의미가 대단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박 부장님께서 국제 유가에 관련된 부분들은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국제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은 사실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곡창지대거든요. 여기서 대규모의 밀, 옥수수가 생산이 되고 그 생산된 곡물들이 유럽 그리고 러시아로 대량으로 수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뿐만이 아니라 국제 곡물 가격도 들썩이게 되겠죠.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가와 곡물 가격이 오르게 되면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붓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는, 안 그래도 지금 연준이 너무 빨리 너무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들이 있는데, 전쟁이 실질적으로 발발하게 되면 이런 불안감에 쉽게 말하면 기름을 부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도 지금보다 오히려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걱정, 우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증시,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도를 강화를 시키면서 주가 하락을 추가적으로 가져오게 만들 수밖에 없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거든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그 정도의 이제 충격을 줄 만한 재료냐? 개인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전쟁을 길게 끌어서 득이 되는 게 전혀 없어요. 이것은 사실상 러시아와 서방 세계 간의 충돌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그렇고요. 서방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이 전쟁을 길게 끌고 가서는 오히려 서로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양쪽 다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죠. 다만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의 밀당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설사 전쟁이, 침공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장기화로 접어들 가능성은 저는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나 금융시장의 충격, 분명히 침공이 실질적으로 발생을 한다면 그 충격은 불가피하겠습니다만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그런 이제 사이즈에서의 비교를 해보면 그 정도 급의 충격이 되기는 어렵다고 알겠습니다. 평가를 해야겠죠. 자, 황 박사님, 인플레이션 얘기 한번 좀 제가 여쭤볼게요. 지난해 주요 그 상장사들의 4분기 실적으로 보면은 절반 이상이 어닝 쇼크, 그러니까 실적 충격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그 원가 상승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이제 많은 경우 원자재를 수입을 한단 말이에요.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중간재로 수출을 하든지 최종재의 형태로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중간재 내지는 원자재의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올랐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원가에는 반영이 되는데 제품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는 조금 이 시차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제품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이게 이제 인플레를 더 높이는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요소가 되기는 합니다만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그러한 원가 상승 압력을 실질적으로 제품 가격에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비슷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영업 실적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죠. 물론 이게 전적인 이유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이 영업 실적 악화에는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박 부장님. 그 최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정례 그 회의를 하고 의사록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73번, 굉장히 많은데 73번이나 담겨 있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판단했었을 때는 지금 아까 통화 정책이 완화해서 긴축으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 속도가 빠를 것 같다라는 게 우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빠를 것 같다. 예. 근데 이제 왜 그런 상황이 됐냐면 솔직하게 냉정하게 얘기를 해보면 결국은 연준이 물가에 대한 판단에 상당히 실패했던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 연준을 이끌고 있는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해 한 9월, 10월께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그래서 이거를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거는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금융시장을 계속해서 어떤 안도감을 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랬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물가가 일시적이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또 구조적이고 생각보다 훨씬 높아지는, 그래서 결국은 지난해 12월 FOMC부터 연준의 스탠스가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다라는 말도 지금 빼버렸고요. 예. 오히려 이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이 테이퍼링, 즉 양적 완화를 하는 그 줄여가는 속도도 원래는 올해 6월까지 종료를 하고 금리 인상은 뭐 그 다음 가서 생각해 볼게 이랬던 게 작년에 한 9월까지의 스탠스였는데 최근 상황은 3월 달에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예. 3월 달에 금리 인상도 시작하고 예. 뭐 하반기에는 양적 긴축, 즉 대차 대조표를 줄이는 것까지 지금 고려하겠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연준이 그동안에 봤던 물가의 경로가 원래는 적당히 올라가다가 좀 바로 떨어질 줄 알았는데 네. 지금의 궤적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고 또 높은 수준을 유지할 그런 어떤 위험성도 상당히 커졌다는 얘기거든요. 그 어떤 우려감들이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1월 FOMC 의사록에서 인플레이션 계속해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연준의 통화 긴축의 포커스가 물론 경제가 지난해보다는 좋아진 것도 있지만 지금 경제 여건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데 그에 반하면 이 통화 정책은 너무 완화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연준이 많이 뒤처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지금 따라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으로서는 뒤처져 있는 통화 정책을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긴축을 성급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감들이 벌어지고 있는 배경이 바로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생각보다 심해졌다. 이렇게 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원래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주식 시장에 이렇게 나쁜 요인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적당한 수준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물건 값이 올라야 거기에서 뭔가 이익을 창출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기업 이익이 늘어나서 그게 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좀 우리가 오히려 원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특히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우리가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독한 그런 그 아주 부정적인 환경에 몇십 년을 갇혀 지냈기 때문에 연준도 그렇고 시장 참가자도 그렇고 언제 이 디플레이션이 끝나나, 언제 이 인플레이션이 오나 이제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문제는 이 디플레이션이 끝나자마자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게 왔다는 거고 네. 특히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변수가 수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을 이끈 게 아니라 공급 측면, 아까도 지금 말씀 주셨던 뭐 유가의 상승이라든가 곡물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또 코로나 이후에 이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 또 제품 단가가 올라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 요인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이거는 사실 주식시장이 이렇게 긍정적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황 목사님. 물가 관리를 위해서 선택한 것이 결국 금리 인상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했다고 물가 잡힙니까? 근데 금리 인상은 물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통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연결고리가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시지는 않으실 텐데요. 네. 이제 인플레이션의 특징은 인플레이션이 원인이 출발점이 어디든지 간에 대체로 인플레이션의 종착지는 임금 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유가 상승에서 이제 시작이 되죠. 유가 상승에서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제품 가격에 반영되고 실질적으로 물가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근로자들이 물가가 높아졌으니까 이전의 임금 가지고는 생활 유지가 안 된다. 임금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임금이 상승하게 되는 국면으로 전환이 되죠. 미국 같은 쪽에서 보면 지금 아주 뚜렷하게 임금 상승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물론 공급망 병목이라는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이것이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근데 임금 상승이 된다는 얘기는 원가가, 생산 원가가 또다시 높아진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반복되는 거네요. 예,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이것이 제품 가격에 반영이 되고 제품 가격이 높아지면 인플레이션이 또 높으니까 근로자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되는, 다시 말해서 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악순환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 연결고리를 끊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정책적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금리 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소비가 일정 부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자 상환의 부담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금융 비용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비가 위축이 되면 수요를 떨어뜨려서 결국은 그 제품 가격의 상승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를 억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어 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서 금리 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박 부장께서는 금리와 관련된 책도 쓰시고 금리 전문가인데 금리 인상, 이게 주식시장과 어떤 영향이 있죠? 네, 사실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금리가 인상되면 주식시장에 악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과거의 시계열 데이터를 보게 되면 국내에서는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 대체적으로 주식시장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는 조금 달랐는데 이제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는 대체로 이 금리가 우리 경제와 비슷한 방향을 보였기 때문에 즉 경제가 좋아질 때 금리가 상승하고 그렇죠. 경제가 안 좋아질 때 금리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경기가 회복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이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금리 상승의 배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최근의 금리 상승은 경기적인 요인들보다는 앞서 얘기했던 물가에 대한 부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장률을 보게 되면은 지난해에 국내 성장률이 4%인데 올해는 한 3%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지난해보다는 성장이 좀 낮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지난해보다 지금 벌써 2월 중순 정도인데 금리는 상당 부분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는 조금 둔화되는데 오히려 금리는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동안의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른바 성장주라고 하는, 즉 기업이 지금 당장은 이익이 크지 않지만 미래의 성장성이 높아서 이익이 높아질 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현재 주가에 반영한 거를 우리가 성장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특징은 이제 PER이라고 하는 이 기업의 이익 대비 주가가 과하게 높게 유지가 되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미래의 기업 이익을 현재 가치로 땡겨서 주가에 반영시켰기 때문에 이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결국은 미래의 기업 이익을 현재 가치화 시킬 때 이른바 할인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런 성장주라든가 이 PER이 높은 주식들에게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도 기술주, 국내에서도 뭐 어떤 IT나 플랫폼 또 뭐 게임주, 이런 주가의 조정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기업의 이익을 할인하는 할인율 변수인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인데, 과거와 다르게 지금 현재 국면은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데도 금리가 올라가는 그 자체가 주식시장에는 좀 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은 어떻습니까? 대출 이자가 높아지면은. 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지난 한 거의 10년 정도 동안에는 부동산 시장이 뭔가 금리 변수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낮은 저금리 상태였고, 그렇죠. 뭐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살짝 오르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큰 부담이 되질 않았는데, 지금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를 보게 되면 실제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차례 올려서 75bp의 인상을 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부담하는 대출 금리는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 보수적인 대출 행태를 하다 보니까 가산금리를 많이 붙인 부분도 있었고, 또 정부의 일정 부분 이 대출을 좀 제어하는 부분도 작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높게 내시는 분으로 5%대까지도, 그렇죠. 신용대출 금리는 뭐 6%, 7%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예전과 비교해 봤었을 때는 분명히 부동산 시장에도 조금 부담을 주는 그런 임계 수준까지 좀 육박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국면 이후에 과도한 유동성으로 특히나 이 부동산 가격들이 과하게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맞물린다고 한다면 부동산 시장에도 조금 부담을 주는 금리대로 지금은 벌써 올라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황 박사님.
금리가 높아지니까 주식 시장에서 이 투자자들이 돈을 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이미 이제 그런 현상들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이제 금리가 높아지더라도 기업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면서 이러한 금리 상승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다면 사실은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뺄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상황은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업 실적이 뚜렷하게 개선이 되고 있느냐. 오히려 올해 경제 성장률은 작년에 비해서 떨어질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뚜렷하게 상승하기는 어렵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조금 더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와중에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예적금의 이자율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1%대의 이자율을 만족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별로 없거든요. 근데 예적금 금리가 이제 2%를 넘어서 3% 근처까지 올라가면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주가가 뚜렷하게 상승하기는 힘들겠구나라는 그런 예상들. 반면에 예적금 금리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미 이제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분들이 이미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죠. 근데 황 박사님, 지금 코로나 그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와중에 금리를 오르게 되면은 오히려 경기 부담되지 않을까요? 경기에는 당연히 부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인 거거든요. 현재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지금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게 3.6%였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나은 상황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는 7.5%인 거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게 9.7%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인 그렇죠. 거거든요.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것이 미국 중앙은행의 기본적인 생각인 거고요. 따라서 그러한 이제 소비 위축이라든지 그런 부담들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비용 요소, 부담, 국민들의 부담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일정 부분 소비를 위축시키더라도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박 부장님, 네. 지금 금리를 인상을 해서 물가를 잡겠다. 근데 이게 기대만큼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더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금리 수준을 얘기할 때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적정금리, 뭐 균형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딱 점으로 찍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균형금리라고 하면은 흔히 말해서 경기에 부담을 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경기를 후원하지도 않는 그냥 정말로 말 그대로 그냥 노멀한 금리 수준을 할 수 있겠는데 지금 한국은행이 세 차례 기준금리를 올려서 현재 기준금리가 1.25%가 됐는데 네. 현재 한국은행의 판단으로는 아직까지도 중립금리 수준보다는 조금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심 이제 저희 시장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중립금리가 한 1.75% 정도 전후가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수준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지금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어려울 거고 최근에 높아진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이제 중립금리 수준 이상으로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환경으로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중립금리 이상으로 금리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이제는 경기에 부담을 주는 수준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최근 상황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부분들 좀 선반영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금리가 더 상승해서 중립금리 이상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부담들이 사실 최근에 금융시장에도 좀 먼저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게 그 정도까지 갈 건지 아니면 좀 멈출 건지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앞서서 계속 얘기했다시피 물가의 환경이 물가의 상황이 그런 부분들을 좌우할 텐데 현재로서는 물가가 그렇게 빠르게 잡힐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서는 중립금리 수준 이상으로 즉 경제가 부담을 줄 정도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각자의 경제 주체들도 조금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황 박사님.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이 모자라면 달러를 막 찍어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돈이 없으면 원화 찍어내면 안 됩니까?
일단 이게 이제 미국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미국은 이제 돈이 모자랄 때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내도 사실은 거기에 대한 부담이 크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미국의 달러는 미국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 경제가 모두 미국의 달러를 사용을 하죠. 예를 들자면 원유 거래의 기본 통화는 달러입니다.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원유 사올 때 달러를 주고 원유를 사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원유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곡물의 거래, 그다음에 철광석과 같은 그런 원자재의 거래, 내지는 반도체와 같은 그런 이제 생산품, 제품의 거래에 있어서 모두 달러를 기본 통화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달러를 많이 찍어낸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경제가 모두 달러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떨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원화를 많이 찍어내면 사실 원화를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서 달러는 다 사용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만, 국내에서만 원화가 사용되기 때문에 원화를 많이 찍어내면 원화의 가치 하락 속도는 달러의 가치 하락 속도에 비해서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이 환율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많이 찍어낸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경제가 그 충격을 흡수해 주니까 달러의 환율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꺼번에 원화를 많이 찍어버리면 원화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그 환율 상승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안아야 되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원화를 마음대로 찍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박 부장님, 지금 얘기 들으셨죠? 외환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근데 사실 최근에 우리 외환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주식시장의 어떤 조정폭에 비하면 그렇게까지 아주 위험스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1,200원 좀 이하에서 1,190원대에서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인데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환율은 크게 보면은 이제 미국의 달러화의 영향도 받고 또 이 중국의 위안화 환율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이제 중국의 위안화가 조금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원화 가치가 아직은 조금은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거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를 보게 되면 작년 12월 그리고 1월 2달 연속으로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올해 상반기 중에는 이런 적자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지난해의 기저효과를 보게 되면은 2, 4분기가 우리 수출 증가율이 막 한때 40%대를 넘어갔거든요. 예. 그 얘기는 지난해 높은 수준의 수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그거하고 이제 그 반대급부로 수출 증가율이 뭐 거의 한 자릿수대,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마이너스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랬었을 경우에는 지금은 외환시장이 아직은 안정적이지만 이런 무역 수지의 적자가 지속이 되고 또 수출 증가율이 급감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외환시장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고 안정적이지만 2, 4분기에 수출이 둔화될 때 그때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지 현재로서는 조금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두 분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4월 위기설, 주식시장의 4월 위기설 들어보셨나요? 네네. 개인적으로는 4월 위기설은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연준의 통화 긴축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불안감들이 4월 위기설의 진원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게 이제 연준이 테이퍼링을 종료를 하고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분명히 금융시장은 그에 따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그 충격은 사실상 어느 정도 누적되어야만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그런 패턴들을 살펴보면 기준금리를 올리는
시점, 초기 단계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예. 그런 형태가 나타났던 적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자면 기준금리를 한 8회, 다시 말해서 기준금리를 한 2% 정도 네. 인상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동안 계속해서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계속해서 가중되면서 어느 시점을 가게 되면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은 4월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정도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지 4월 달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조금 이렇게 과도한 우려가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황 박사님 얘기에 조금 동의를 하는데요. 일단 이제 위기설의 그 정의가 뭔지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위기설 하면 자산 가격이 단기간에 뭐 급락하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왜 4월일까라고 생각했었을 때 지금 미국의 첫 번째 금리 인상이 3월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그러면 조금 더 4월에 다시 충격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이미 1월 달에 국내 주가가 거의 10%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통화 정책이 긴축으로 가는 거에 대한 공포감은 1단계는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 단계에 저희가 사실 이제 우려하고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될 거는 연준의 통화 정책의 긴축 수단이 네. 하나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정책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대차 대조표를 줄이는 즉 그동안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연준이 시중은행들의 어떤 시장에서의 채권을 사줬는데 지금은 이제 그 채권을 덜 사주는 테이퍼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올해 아마도 하반기 내지는 뭐 2분기 이후에는 이제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규모를 줄여가는 이른바 대차 대조표 축소, 양적 긴축, 뭐 영어로는 이제 뭐 QT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한번 목전에 오게 되면 그때 또 시장은 좀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보게 되면은 2018년도에 미국이 기준금리도 인상을 하고 네. 이렇게 대차 대조표를 줄이는 양적 긴축을 동시에 진행을 했었을 때 국내 주가가 거의 한 20% 이상 급락을 했던 그런 네.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4월보다는 제가 봤었을 때는 이 양적 긴축이 가시화되는 그 목전 부근에서 아마도 또 한 번의 충격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위기라고 포장할 정도까지이기보다는 이 금융시장에서 가격 변수 있어서 변동성과 조금 출렁임이 확대될 수 있는 시기가 이제는 양적 긴축이 좀 시작되는 그 부분들에 조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황 박사님, 그 외국인 투자자들 움직임은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계속해서 자금을 빼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실 연준의 그 통화 정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 국가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이제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합니다만 일단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자금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고 유럽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도 사실 미국 연준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연준이 지금 돈줄을 조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유동성 수준 자체는 지금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한국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자금보다는 한국에서 오히려 자금을 빼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최소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1월 달, 2월 달 지금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자금을 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순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행히 그 순매도세가 굉장히 대규모는 아니라는 점은 조금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향후 이러한 순매도세는 당분간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 유지될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대거에 일시적으로 큰 규모를 이제 매도를 해서 자금을 유출시키는 그런 상황들보다는 꾸준하게 막 이렇게 자금을 유출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외국인들도 한꺼번에 자금을 많이 뺐을 때 그것이 본인들에게 더 큰 손실, 더 큰 손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형태보다는 완만한 형태로 꾸준하게 당분간은 자금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금융시장에서 예의주시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종합해서 한번 짚어보시겠습니까? 좀 더 우리가 봐야 될 변수가 국가 부채가 사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GDP 대비 국가 부채가 40%가 안 됐는데 지금은 벌써 50%가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 대선 이후에 뭐 여당 후보, 야당 후보 할 것 없이 다
추경을 통해서 더욱더 정부의 지출을 늘린다고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거 정확하게 잘 보셔야 될 게 추경을 통해서 뭐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이 우리 어려운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가는 건 좋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재원이 어디냐고 본다면 현재로서는 국채 발행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 국채 발행이 또 시장 금리를 상승시킴으로써 대출 금리를 올릴 거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더욱더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고 국가 부채의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국의 국가 신용 등급 평가 기관들도 우리나라를 지금 조금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부채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 여건 대비 금리가 더 빠르게 상승하는 부분들이 절대 누군가에게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의한 금리 상승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국채 발행이 늘어나고 국가 부채가 늘어나서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하고 우리가 우려의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긴 호흡에서 봤을 때는 역시나 인플레이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과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완화 국면으로 가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높은 수준, 고공행진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과 속도는 크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결국 금융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조금 긴 호흡에서는 인플레이션을 가장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금융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금융시장 전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출연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상 시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은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